오늘은 원래 저희 팀이 나는 원래 하는 건데 영업팀에서 좀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한 김에 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긴 하지만 시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속성. 응? 속성? 아, 속성. 의자를 갖고 올라야 되죠. 꼴찌를 갖고 올라왔네. 밖에서 그냥 저걸로 들으셔도 돼요. 아, 줌으로 들어가고. 줌으로 아니 구글 미스로 들어도 돼요. 그러셔야죠. 원격으로 들어가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갖고 그냥 이쪽 보고 하겠습니다. 이쪽. 네.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각에. 이걸 한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아니 이 많은 주제를 어떻게 2시간에 다 하냐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아는 척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정도 밖에 나가서 아는 척 하고 뭐 덤으로 보면 저기가 너무 하나 뭐 그렇게 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또는 CNI라고 돼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MSA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개념하고 구현.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주로 여러분 보실 거는 여기 나온 개념들이 실제로 이러한 프로덕트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거를 많이 보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거 주로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로 많이 듣는 CI/CD나 데브옵스나 도커나 아니면 쿠버네티스나 서비스 메시라는 게 뭐고 실제로 모양은 어떻게 되고 어떤 툴이 이렇게 보이는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데모부터 볼 겁니다. 데모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론할 때 아, 저기 저런 거구나 이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쿠버네티스에 보면은 쿠버네티스는 어플리케이션들 아주 신속하게 배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포하는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신속하게 배포하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떻게 롤백하고 그다음 스케일이라는 거는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감소도 있겠지만 그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요즘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커맨드나 웹으로 뭐 인프라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야멜이나 제이슨 형태로 된 거를 뭐 기트허브에도 올려놓고 그걸 통해서 바로 어떤 기능들을 갖다 부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어떤 웹서버 엔진엑스라는 웹서버를 띄워서 거기에 간단하게 이게 버전이 얼마다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저희 도커 허브 제 계정에 보면은 MK박의 엔진엑스라고 하는 이런 곳에 도커 컨테이너 제가 좀 만든 엔진엑스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화면에 그냥 이거 1.21.0 이렇게 누르면 걔가 화면에 뭐 출력되고 21로 업그레이드 하면 걔가 뭐 메시지 출력하고 23 업그레이드 하면 걔가 출력하고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는 기트허브에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아주 그 전형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배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저 MK박의 NGINX 1.21.0라고 하는 아까 도커 허브의 그 이미지 불러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위에 포드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얹습니다. 이게 파드 템플릿을 갖다 정의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커는 일반적인 머신에서 기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 머신에는 IP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IP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일단은 컨테이너를 파드라는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파드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게 이게 전문적으로 그 쿠버네티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걔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얘가 레플리카스라고 해서 복제본을 처음에 한 6개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확장하는 복제본을. 그다음에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는 롤링 업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그건 전략이 있습니다. 기존 걸 무조건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전략 선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드 호출해서 파드가 뭘 호출하냐면 컨테이너 호출하고, 그래서 컨테이너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바로 인터넷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물려주는데, 이 서비스는 나중에 보면은 얘가 예전 우리 L4 스위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L4 스위치 서버 로드 밸런싱 하는. 그러면서 얘가 뭐 도메인에다 자기 서비스 이름도 등록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묶어놨고, 이게 로드 밸런서로부터 공인 IP를 받아오라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바로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야멜이라는 파일로 돼 있는데 그 야멜을 배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 치면 여기 바로 뭐 배포 끝났고 서비스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제 이쪽에 웹서버에 보면, 웹서버 아니라 쿠버네티스 관리자에 보면은 아까 디플로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MK 엔진X 디플로이먼트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배포됐다는 얘기고, 얘를 눌러서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뭐 조건에서 했던 뭐 롤링 업그레이드 전략 있고, 지금 전체 6개 중에서 6개가 지금 배포돼 있다는 뜻이고, 뭐 레플리카 셋은 얘고, 얘를 또 들어가면 파드를 얘가 호출하는데 파드가 지금 몇 개냐면 한 6개 정도 배포된 모양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가면 여기 MK 엔진X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봤더니 옆에 외부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한번 뚝 눌러봤더니 바로 1.21 버전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벌써 뜬 거죠. 순식간에. 자, 그러면 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업그레이드를. 자, 내가 이미 1.21 버전에서 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거를 이미 그 도커허브에 디플로이먼트 해놨어요. 그거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데모를 끝나고 나서, 이론 끝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깃허브에다 업그레이드 하라고 1.2.0라고 커밋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병렬까지 동기하고, 그랬더니 일단 볼게 지금 요게 6개가 있는 거죠. 6개가. 어머, 6개인데 왜 동작을 안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닌데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지금 6개가 이렇게 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똑같은 커맨드로 다시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면 여기가 지금 뭐가 이렇게 파드가 이니셜라이즈 되면서 6개가 다시 6개 추가돼 갖고 12개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존 게 싹 없어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게 롤링 업데이트라고 그러거든요. 하고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보면 여기 가보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어디에 떴지? 여기 있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1.2B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벌써. 어?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거 잘못 업그레이드 에러가 막 있는 거예요. 1.1로 백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2.1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하여튼 슬로우 해갖고 커밋하고 다시 업데이트하면 이게 사실 기트허브에 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커밋을 좀 야무 파일 이름을 직접 안 쓰고 그냥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트허브에서 직접 해도 돼요. 아니 근데 아까 헬로 쓰고 커밋 했잖아. 예? 조그맣. 예. 그건 무슨 의미냐는 거야. 지금 요 옆에 야무 파일을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아까 요거는 사실은 어디냐면 제가 요 페이지 있잖아요. 요 온라인 저요? 들어와. 앞에 자리 있어. 다시 어디까지 갔지? 사실은 여기에 제가 기트를 여기다 풀을 제 기트허브가 있는데 그 기트허브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 풀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파일이 MK 해가지고 요 파일인데요. 요 파일을 야물 파일인데 얘가 이제 이 화면은 뭐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개발 툴이 있는데 그 개발 툴이 걔를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그레이드하면 굳이 저쪽에서 커맨드로 푸시하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푸시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1.21 버전으로 푸시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하라고 똑같은 커맨드예요. 그리고 어디 갔나? 다시 요거를 갖다 다시 한번 기동을 딱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벌써 이제 내리려고 뭐가 막 돌기 시작했어요. 자동으로 돌고 여기 보면 21로 내려왔죠. 네. 자, 그거를 예를 들어 조금 아까 얘기한 순차 적응 네. 그거를 해주는 놈이 누구예요? 쿠버네티스가 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정책을 수행해주는 건 쿠버네티스가. 네네. 그러니까 리플리커스 말고요. 롤링. 여기 보면 이 전략 중에 롤링 업데이트 전략이라는 걸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쿠버네티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쿠버네티스 해주는 거네요. 네네. 자, 그래갖고 이번에는 내가 30개로 느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면 30개 쭉 늘어납니다. 금세. 물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자동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오토 스케일링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다 얘가 제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드가 쉽게 늘어나는 게 예전으로 얘기하면 서버가 그렇죠. 예. 파드라고 하는 게 사실 서버를 대응하는 거거든요. 얘가 IP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30개를 쭉 늘어났죠. 그럼 우리가 웹에서 접속했을 때 어느 파드로 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고 얘가 이제 늘어났다는 거는 일부 죽여버려도 그 다시 그 숫자를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거는 알아서 네, 알아서. 네, 최적의 어떤 현재 상태인데 서비스를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가보면 여기 이제 퍼드라는 데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쭉 MK로 시작하는 거. 관리도 사실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요건데 여기 보면 지금 한 몇 개 이게 지금 30개인데 지금 문제가 생기긴 했네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다시 6개로 늘리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하셔도 돼요. 6개 이렇게 가지고 다시 스케일을 하면 되는데 일부 이런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커맨드나 아니면 GUI에서 쓰는 것들을 요즘에 별로 추천하지 않고 코드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좀 관리하면서 이걸 바꾸면 아까 야물 파일도 이걸 바뀌나? 아니요. 걔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죠.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는 중. 코드에서 하라는 거. 그렇죠. 자, 아무리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라는 게 전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아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단 그걸 하나 보신 거고, 이번에는 CI/CD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한번 보고 이론을 보고 다시 한번 보아야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이해될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그렇게 정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게 잘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잘 됐고, 예, 내려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려버리는 것도 똑같은 커맨드에 여기서 딜리트만 이렇게 주면 그 기존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전부 이용해가지고 바로 다 삭제를 해버리고 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면 방금 없어졌고, 여기 파드도 보면은 아까 MK 뭐라고 시작하는 것들이 지금 흐리게 됐거든요. 좀 있으면 좀 다 지워져도. 여기도 보면은 이제 지우고 있는 중이고요. 쭉 터미네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그다음에 보실 거는 CI/CD죠. 커미스. 여기 죄송한데 여기 안 있고. 여기에 지금 뭐 몇 가지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덱스 HT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인덱스 HTML. 이것도 GUI로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 제가 이제 설정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인덱스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했다. 이게 내가 커밋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쫙 가게. 아까는 일부 제가 이렇게 YAML 파일을 갖다 이렇게 한번 기동했잖아요. 수동으로. 그러지 말고 개발자가 코드를 딱 개발을 한 다음에 커밋을 딱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전체까지 다 배포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가 30번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 보면은 그 GitHub의 요 index HTML이라는 파일의 내용이 바뀔 겁니다. 지금 안 바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젠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CI/CD 파이프라인이 뭐 어려운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너가 수동으로 여러 가지 커맨드 쳤던 거를 근데 사실 이 커맨드 치는 것도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실은 커맨드 치고 또 여기 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젠킨스라고 하는 CI/CD 파이프라인을 하는 건데 원래 제가 이 커맨드를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위에 보면 뭐 GitHub에 로그인 한 다음에 뭐 도커 이미지를 기존에 있는 이미지 죽이고 도커를 빌드한 다음에 태그를 바꾸고 다시 도커 허브에 로그인한 다음에 새로 만든 두 개의 태그 바꾼 거 두 개를 도커에다 서로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쿠버네티스에서 얘를 받아가지고 서비스까지 넘어가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 컨피그레이션도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젠킨스라고 하는 이 툴의 컨피그레이션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지금 GitHub에 들어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하는 일들이고 지금 버전이 이제 29번 버전이고 제가 젠킨스가 1분마다 계속 GitHub를 폴링해서 뭔가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배포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커 허브의 쪽에 가면은
엔지니어스 웹 데모라고 제일 위에 있네요. 제일 위에 있고 현재 이제 29번까지가 여기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올라간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는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3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잘 돼야 될 텐데 너무 연결고리가 많아서요. 자, 일단 제가 여기를 30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커밋합니다. V0.30이라고 해가지고 커밋하고 변경해주고 하면 일단 볼 게 누굴 봐야 되죠? 기트허브에 얘가 업그레이드 됐는지부터 봐야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30번으로 업데이트 됐고 그 다음 젠킨스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면 돌아가야 될 텐데 1분 돌아가야 될 텐데 1분이 상당히 길어. 오! 박수. 박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건데 실제로 보면 얘가 뭘 하고 있냐면 커맨드 계속 날리고 있어요. 커맨드들. 이런 사람이 쳐야 되는 커맨드거든요. 개발자가 뭘 개발한 다음에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를 얘가 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이나 시스템 엔지니어들도 이런 워크플로우 툴이나 파이프라인 툴들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 커맨드 쳤던 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기동이 되게. 그러면 도커 쪽도 보면은 일단 얘는 리프레시 해야 되네요. 도커 쪽도 보면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최종적으로 이쪽에 보면은 여기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것도 빨리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쪽에도 보면은 엔지니어스 웹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전에 있던 놈이 일부 터미네이션 되고 있네요. 새로 배포가 됐네요. 이렇게. 요게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요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데모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서비스 메시. 말만 서비스 메시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킹인데 일단 요 페이지가 있거든요. 요 페이지는 뭐 하는 페이지냐면 요가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게 어떤 여행사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웹사이트를 얘가 주기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테스트 툴이 이 화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가 영국, 트래블이라는 게 영국에서, 그러니까 잉글리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잉글리시 페이지로 가고, 비아지오인데, 이태리어로 비아지오가, 이것도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 쪽에 들어온 사람들 여기 웹사이트로 들어가고, 본보야지니까 프랑스어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장 장치들, 모바일에서도 그냥 웹에서 이런 게 시뮬레이션 하는 툴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어갖고 일단 컨트롤이라는 데가 있고 이거 보면 파드가 있는데 몇 개는 없어요 지금. 디플로이먼트 쪽에 있고 파드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그래요. 얘는 몇 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시 쪽에도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사 이렇게 여행 티켓 뜯으면 여행사가 뭐 하죠 대부분? 비행기표, 플라이트, 그다음 호텔, 레저베이션, 그다음에 카 렌탈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여러 개 패키지 중에 하나요. 보험까지 들었는데 패키지 중에 하나 떼서 디스카운트를 몇 프로 주고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들이 쭉 올라가 있고 관련 파드들도 이렇게 쫙 올라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서비스가 파드를 물고 들어가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게 많아지면 그래서 요거를 서비스 메시로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연관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네트워킹이 있거든요. 얘들 이름을 서비스 메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SA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 컴포넌트가 많아지니까
어느 놈이 어느 놈끼리 서로 연결하고 있는 구조 자체를 잘 몰라요. 이게 레이어 7 네트워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스티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 갖고 컨트롤이라는 데로 왔어요. 아까 이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시뮬레이션 해주는 테스팅하는 툴이거든요. 얘가 트래블로 가거나 비아지로 가거나 보야지로 가거나 뭐 그렇대요.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얘한테 리스판스 하는 시간이 리스판스 세컨드가 있죠. 0.25초 만에 리스판스 했고 얘가 좀 트래픽을 분산하는 게 33%는 이쪽으로 보는 이런 것까지 다 보여요. 트래픽 양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메모, 큰 메모, 작은 메모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 이거요?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래요. 네임스페이스. 하드나 뭐 도커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예.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가 그 네모 박스가 이 네임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뭐가 있냐면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여기 코드 있잖아요. 더 상위 개념이. 네. 가면서. 자, 그래서 얘가 요런 거 현재 흐름, 트래픽 흐름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서비스 메시라고 부르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홈레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긴 거는 게이트웨이. 나중에 API 우리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고 요거 세모로 이렇게 된 게 얘가 서비스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가면 우리 여기 서비스 있거든요. 그 서비스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요 네모 이 버전 1이라고 해서 약간 그 네모로 보이는 거 요거는 뭐냐면 파드예요. 파드. 뭐 이렇게 돼요. 요게. 파드? 네, 파드. 네, 다른 부여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파드 있어요. 이 보여주는 거고 이쪽 오른쪽에 가면 뭐 트래픽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트레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이에요. 네트워크 L3 레벨이나 이런 거가 아니에요. 트레이스 해가지고 현재 여기 관련돼서 어떠한 그 뭐랄까 요청 사항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시간대에 많이 집중이 됐네요. 그죠? 이런 거 알 수 있는 걸 이게 서비스 메시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할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남의 걸 이렇게 붙여다가 놨는데 공부하려고 붙여다 놨는데 한 250개 정도 파워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30개 정도만 오늘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NA,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나 MSA가 왜 필요한가?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네트워킹 is everything 뒤에다가 ing를 붙였거든요. 그 얘기 무슨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다음에 왜 우리가 네트워크를 빌드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빌드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빌드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는 뭐 같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요 그림. 우주의 은하예요. 은하와 은하의 연결은 뭘로 돼 있죠? 빛으로 연결돼 있죠? 내가 빛으로 연결되는 거를 막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광 케이블이 뭐예요? 광 케이블. 네트워크 장비를 빛으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요건 뭐죠? 종의 기원. 네, 진화론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진화론을 가장 엿먹이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너는 원숭이로부터 진화했구나. 그러면서 약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창조론자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의 원본은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의 DNA 뿌리로부터 계속 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부터 진화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원숭이와 인간이 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워크래프트라는 게임 해보셨습니까? 워크래프트 게임. 아, 이거 문화가 이래. 게임을 안 하는 문화인가? 워크래프트에 보면 본진이 있어, 본진. 얘가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본진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많이 보셨죠? 요건 뭘까요? 인터넷 네트워크 아니에요? 인터넷 네트워크. 근데 여기도 보면 이쪽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는 그 구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네트워크가 죽어도 이걸로 통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일부가 다운이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길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서비스가 죽어도 다른 쪽 서비스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 돼요. 인터넷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누굴까요? 밑에 요거는 월드와이드웹을 이 도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월드와이드. 중심에는 뭐가 있는 그건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했겠지. 자, 요거는 뭘까요? 이것도 많이 아시는 거잖아. 신경망. 오, 신경망도 네트워크야. 요거는 뭘까요? 밑에. 양자 양자 케이크는 아니고 요게 서비스 메시예요. 요게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 개발자거든요. 그 개발자가 현재 우리 요 동글동글 이렇게 생긴 거 점들이 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파드 정도 되는 MSA이고 얘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걸 보여줘요. 그래서 ELB라는 게 일라스틱 노드 밸런스 뭐 이런 뜻이고, 뭐 줄루라고 하는 게 API 게이트웨이, 아니 줄루가 뭔지 모르겠네. 여기 API 게이트웨이 있고, 뭐 NCCP가 뭐 네트워크 뭐가 쫙 하는 놈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주요 패스가 보이죠. 주요 패스. 중요한 패스들이 보이죠. 여러분 인공지능 하다 보면 이 중요한 패스가 바로 뭐예요? 인공지능이 러닝한 거거든요. 라우팅 패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체계, 이건 나중에 우리 모노리식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가지면 초기에는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기에는요, 생산성이 감소해요. 왜 그럴까요?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노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죽어 나가는 사람이지. 그리고 말기에는 결국 생존성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엔트로피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뭘까요?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던 것이 전부 흩어지면서 궁극적으로 평평한 상태의 안정적인 상태로 가는 걸 엔트로피라고 부르거든요. 생물학 쪽도 다양성이 증가가 돼요. 여기 보면 생물학도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 다양성이 왜 다양성이 증가하냐면 어떤 중심으로부터의 의존성이나 동속성을 감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원래 전체의 모든 걸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일부 센터나 일부 팀은 문화 바꾸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은 변화하기가 되게 쉬우면서 결국은 변화를 잘하니까 나중에 생존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simplicity and unity. 그러니까 단순하고 통합된 거는 베스트긴 해요. 그렇지만 dangerous, 위험해요. 우리 옛날 유교 보내보면 큰 아들은 북한으로 넘어가고 작은 아들은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왜? 둘 다 북한으로 갔다면 둘 다 죽을 수가 있고 둘 다 남한으로 있으면 둘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은 다양성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복잡하고 다양한 거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스테이블하다, 안정성이다. 그러니까 요런 아키텍처를 그대로 이제 MSA가 이제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중요한 그거거든요.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단은 왜 우리가 CNA나 MSA가 필요하냐? 초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도 변하고 기술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는 거. 급변하기 위해서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MSA가 좋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많이 바뀌냐? 우리 전화기가요 5천만 명한테 보급되는 시간이 75년이 걸렸대요. 근데 밑에 보면 앵그리버드가 게임이 5천만 명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35일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 거죠,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찰스 다윈께서 살아남은 종은 강한 종도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종이다.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 레디, 에임, 파이어. 그러니까 준비한 다음에 조준하고 파이어 하던 방식으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레디 한 다음에 파이어하고 그 다음에 조종해라.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나온 거지. 그러니까 레디 한 다음에 에임 빼고 파이어 한 다음에 에임하고 다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원래 에임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한두 번 실수는 하더라도.
문화도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추어는 일을 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구성하느라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프로는 일단 이 일을 시작한 후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일에 맞춘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CNA나 MS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요. 뭔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위기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시스템 운영에 위기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속도로, 무중단으로, 무한 확장 및 축소로. 또 우리는 대부분 처음에 모노리식이라고 야 빨리빨리 개발하고 빨리빨리 서비스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막 들어와요. 그럼 그걸 계속 수용을 해요. 복잡성이 계속 증가해요. 게다가 비용도 엄청 증가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생산성도 감소해갖고 야 드디어 우리 위기가 왔다. 뭘로 할까? 차세대 개편을 하자. 이런 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오던 방식들이거든요. 그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도저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도저히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빠른 비즈니스 환경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낸다는 거는 뭔가 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에러가 있을 때 그걸 빨리 고쳐갖고 빨리 배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배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좀 보여드렸던 거죠. 먼저 신속한 배포와 신속한 롤백이 가능해야 된다. 무중단 이게 되게 중요하죠. 1분 서비스를 주고도 전체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투명한 모니터링, 장애 영향 최소화, 뭐 자동 복구 체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배포, 롤백 시 중단음 서비스 이런 걸 계속 해야 되고 확장성 뛰어나야 돼요.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장 잘 제공하는 환경은 바로 뭐다는 거예요? CNA,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CNA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걸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요즘엔 어플리케이션을 단순히 어플리케이션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같이 붙여가지고 배포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정보통신 인프라를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신속성, 민첩성, 가용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어베러빌리티라 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 그다음에 확장성, 뭐 어떤 그 외부의 요구,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에 적용하는 초급변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는 개발 전략이 바로 CNA예요. CNA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그걸 잘 하려면 자동화된 운영 환경이 또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계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 전략이에요. 이것도 먼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었죠. 우리 예전에 호스 슬레이브 할 때는 원티어라고 불렀고 모노리틱이 대표적이고 여러분 뭐 클라이언트 서버라서 투티어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웹 환경이 되면 3티어, 웹아스 DB라고 하는 이게 오랫동안 써왔었고 그때 나온 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서비스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나온 거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N 곱하기 N 티어예요. 그러니까 티어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개의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둬서 모든 그 입력 포인트가 한 곳으로 모이도록 그러니까 내부의 서비스들을 API 게이트로 묶어가지고 내부의 API 게이트로 묶어가지고 웹에서는 얘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N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아직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안 했지만 그거 N개의 DB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DBMS 이제 버립니다. 데이터 스토어라는 컨셉을 쓰거든요. 데이터를 잘게 쪼개가지고 필요한 DB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에다가 이거 붙여갖고 MSA 아키텍처라고 부르거든요. 핵심 기술로는 일단 MSA 아키텍처, 그 다음에 CI/CD 데브옵스, 그 다음 컨테이너, 그 다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메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MSA 아키텍처예요. MSA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소프트웨어 개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얘가 지향하는 거는 플랫폼이 하나의 프로덕트다. 내가 만든 MSA 에코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프로덕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램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전체 생태계 자체에 만든 것 자체가 하나 프로덕트로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 일단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API를 통해 통신하는 작고 독립적인 앱하고 서비스의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실행이 가능한 독립적인 단위로 쪼개고 통신을 하는데 상호 통신을 연결을 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구조인데 소프트웨어들이 MSA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갱신, 그러니까 남에 의존하지 않고 남에 의존한다는 거는 내가 변화한 게 남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남의 거의 일부를 코드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면 쟤도 고쳐주고 이렇게 되면 독립적인 배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이 없도록 해야 돼요. 영향이 없으면 내가 즉시 배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내가 배포하면 되는데 배포를 자주 해야지 그 개발자들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기 만족도가 높거든요. 에러 갖는 프로그램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걸 계속 개발자가 보고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엄청. 그래서 이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유연하고 가용성 높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MSN은 일단 이런 큰 프로그램을 잘게 쪼개고 이걸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의 모듈들을 따로따로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이런 걸 갖다 MS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 뭐 이렇게 나왔네요. 어려운데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옛날 나온 거죠. 네, 컴포즈 오브 루즈리 커플드 엘리먼트. 커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서로 의존한다는 뜻이고 뭔가 묶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누즐리 커플드예요. 타이틀리 커플드가 있고 누즐리 커플드가 이쪽 오른쪽에 그림이 있긴 한데 있어요. 타이틀리라는 게 뭘까요? 세션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상태. 그 다음에 제가 바뀌면 나도 바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바로 얘기하면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 뭐 이런 거거든요. 루즐리는 무슨 뜻일까요? 일단 서로 상태 몰라요. 너가 뭔 상태, 내가 뭔 상태 모르고 그냥 각자 돌면 돼요. API를 통신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션 안 맺어요. 그 다음에 DB 같은 경우는 eventually consistency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트랜잭션 오리엔티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에는 전부 똑같아져. 그렇지만 당장 트랜잭션은 약간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인프라, 메시지 브로커 같은 거, 카프카라든지 레비데미큐 같은 메시지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DB들 간에 데이터를 똑같이 만드는 그런 거를 루즐리 커플드 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운드리 컨텍스트라는 거 갔는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개발 가능한 그 단위를 이 비즈니스 도메인 밑에 또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개발 가능한 단위를 바운드리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SA 아키텍처는 기존의 모노리틱이라고 해도 되고 식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다 IC 붙여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노리틱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짜로 돼 있다는 거죠. 오징어 통짜구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초기에는 대부분 야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포하자라고 해서 개발 속도 되게 빨라요. 테스트도 쉽고 배포도 쉽고 하나만 배포하면 되니까. 기능 개선이 이제 쉽고 통합된 신기술 도입도 쉽다가 이 비즈니스가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이제는 뭐 빌드 하는데 옛날에 10분에 끝날 것이 빌드 하는데 1시간 걸려. 빌드만 하는데. 그다음 배포할 때는 또 연결될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조종해야 돼. 나 이거 바꾸면 니네도 영향 있지. 그럼 막 커뮤니케이션하고 바빠요. 뭐. 이거 우리가 배포 일자 뭐 잡자 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배포하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동안 거기에 에러가 있는 걸 개발자가 계속 보고 있으면 짜증 엄청 나죠. 근데 이래서 커지면 이런 장점으로 했던 것들이 다 단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 MSA 아키텍처라는 건 앞에 이제 중앙 통로인 API 게이트웨이를 하나 두고 API 게이트웨이가 뭐냐 자꾸 나오니까 궁금하시죠?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내 API 게이트웨이가 있고 여기 요런 것들이 이제 MSA인데 여기 보면 어느 거는 자바로 짰고 누구는 뭐 또 파이썬으로 짰고 누구는 노드.js로 짰고 DB도 보면 통DB가 아닌 이 업무에 적합한 누구는 MySQL, 누구는 PostgreSQL, 누구는 레디스 메모리 DB, 누구는 몽고DB. 그러니까 DB의 역할들도 쫙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얘의 장점은 뭐냐면 모듈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배포가 빨라요. 그러니까 빌드하는 시간도 되게 짧겠죠. 한 모듈에 문제가 있으면 걔만 빨리 빌드해가지고 빨리 그 배포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남한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해요. 신기술도 또 용이하고 얘가 그 MS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폴리그라시라는 컨셉이거든요. 요거는 뭐냐 다중 언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그전에 웹 서비스 하는 것들이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거기 자바라는 언어만 쓰고 그게 우리나라 국가 표준도 되고 그래요. 그 정부의 시스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자바라고 하는 게 좋은 언어기도 하고 좋은 서비스를 해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얘가 생산성이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파이썬이나 이런 거 비하면. 그다음에 우리는 자바 쓰고 언어를 전부 자바로 통일했어.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쓰기로 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 개발자나 채용하려고 하는데 얘는 자바를 몰라, 스프링 몰라. 근데 다른 쪽은 엄청 뛰어나. 이런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폴리그라시라는 개념이에요. 적시적소에 적절한 기술을 쓰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아키텍처, 다양한 언어,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더 이상 안 써요. 데이터 스토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베이스보다는 되게 작겠죠. 짧게 쪼갠다는 거거든요. 기능 개선이 용이하고 장애 격리 용이하고 확장성 좋대요. 단점도 있대요. 일단 도입이 어려워요. 우리 컨설팅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받았죠. 이게 MSA가 한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10년 지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이제 뭔지. 운영이 복잡해요. 너무 어플리케이션이 쪼개져 게 많으니까 트랜잭션 유지도 어렵고 디버깅도 어렵고 물론 이걸 해소해야죠. 단점 해소한 게 있어요. 나중에 그게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통짜를 갖다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예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 특징들이 몇 개 좀 보여요. 모노리스틱은 블랙박스고 도태되고 느리고 오라클 쓰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응하기 어렵고 무겁고 배포가 무섭다. 근데 MSA는 세분화되어 있고 작고 빠르고 독립적이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가볍고 서비스 중심적이고 루즐리 커플도 되어 있고 이벤츄얼리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DB 같은 거 여러 DB를 그러니까 메시징 카프카나 같은 걸 써갖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맞추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MSA에 대한 플랫폼 메시지의 시작은 그러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2002년도에 메일을 보는 거에서 나와요. 그래서 왼쪽의 그림이 MSA 아키텍처 후각에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예로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메일을 보냈대요. 모든 팀은 데이터와 기능을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라. 공개하라는 거죠. 니네 데이터, 니네 기능 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것 때문에 나중에 API라는 말 나오고 REST API라는 나오고 이거 묶는 게 이제 API 게이트웨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팀 간은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URL 링크를 보내거나 다른 팀의 스토리지에 직접 접근하거나 아니면 DB에 직접 접근하거나 DB에 세션 맺어가지고 SQL을 직접 날리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유 메모리나 백도어 같은 것도 안 된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기술을 쓰든 상관없다. 우리 자바로 통일 안 한다. 클라우드 아까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런 걸로 통일 안 한다. 그래서 어떤 기술 써도 상관없다. HTTP 써도 되고 코바. 와, 이 옛날 이 코바가 언제 얘기입니까? 전문인 코바 아십니까 혹시? 다행입니다. 펍섭 이거는 그 카프카의 펍섭 그거 얘기하는 거죠. 독자 프로토콜 써도 상관없다.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모든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예외 없이 외부에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접근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예외는 없다.
이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해고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2002년도에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MSA가 시작했다 그래요. 핵심 개념이 한 6가지 정도 돼요. 요거는 샘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딩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이닝 파인 그레인드 시스템이라고 오렐리에서 2015년도에 발표됐거든요. 꽤 오래됐죠. 그래서 얘가 일단 독립적인 배포 가능해야 된다. 비즈니스 도메인을 중심으로 모델링해야 된다. 자신만의 완벽한 독립된 상태를 가져야 된다.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된다. 유연성도 같이 해야 되고 아키텍처와 조직이 일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쭉 하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독립적 배포는 플랫폼 의존성을 탈피한다는 얘기예요. 저자 의견이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나는 독립적인 배포를 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를 배포하지 않고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를 변경이나 그러니까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를 배포하지 않고 나 혼자만 변경 배포 출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의존성 탈피한다. 공통 언어 쓰지 마라. 공통 라이브러리 이거 치명적입니다. 이 회사들 가면은 이 공통 라이브러리라고 공통만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불러다 이 밑에 쓰거든요. 그럼 이건 나중에 엄청 커져요. 그럼 얘 하나 바꾸면 다른 데 다 영향을 미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지 마라. 공통 체계나 플랫폼도 쓰지 마라. 공용 DB 쓰지 마라. 그 DB는 한 곳에 모여야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서비스 간의 결합도를 낮춰야 된다. 결합도를 낮춘다는 말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재사용은 뭐냐면 공용 라이브러리를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의 코드 그냥 복사해서 여기서 그냥 독립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코드를 재사용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클래스라는 컨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코드 재사용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중복 허용 오케이. 코드 중복하는 거 오케이. DB 비정규화도 허용한다. 우리 정규화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라는 걸 하잖아요. 테이블 이렇게 쭉쭉 나누고. 그 정규화라는 게 이제 사실은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스페이스 많이 부족하고 이럴 때 최대한 디스크 아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중복 데이터 제거하려고. 그다음에 정규화라고 하는 건 현재 비즈니스 시스템에 적합한 정규화예요. 비즈니스가 또 바꾸면 또 다시 정규화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지 마라. 역정규화 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대도중 통신은 세션이나 트랜잭션 오리엔티드 하지 말고 팝업 메시지 기반으로 하고 계속 나왔지만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갖다가 이벤추얼 컨시스턴시 분산 트랜잭션 투페이스 커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서비스 간의 명시가 잘 정의되고 안정된 명세 계약이 필요하다. 다양한 언어 지원해야 되고 다양한 DB, 다양한 플랫폼, 통일된 플랫폼이 아닌 최적 플랫폼을 써라. 그다음에 비즈니스 도메인 우리 쭉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만의 완전한 독립된 상태. 여기 계속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공통 모듈 사용하지 말고 코드 재사용하지 말고 코드 중복 오케이. 정규화 안 된다. 역정규화해서 데이터 복제시켜갖고 각자 따로따로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었고 데이터에 접근할 때 DB에 직접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JDBC는 어디로 직접 접근해서 SQL 날리지 말고 그냥 API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나 코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구현 자체가 감춰져요. 쟤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표준 API를 통해서 서로 통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충분한 크기 뭐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서비스를 만드는 한 집단들은 자기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쭉 나오고요. 유연함 나오고 마지막에 아키텍처하고 조직을 맞추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조직 구조가 직능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나는 프론트엔드를 개발한다. 나는 백엔드 개발한다. 나는 DB 운영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컴퓨팅 운영한다. 나는 스토리지 운영한다. 뭐 나는 네트워크 운영한다. 이렇게 직능 중심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전에 소프트웨어도 다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팀 그러지 말고 고객팀, 구매팀, 뭐 팀으로 그 업무 중심으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을 쪼개가 그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이제 아키텍처 조직을 맞추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점을 보면 일단 개별 마이크로소프트 확장이 가능하다. 빠른 운영 및 개선, 높은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고 빠른 빌드, 테스트, 배포 가능하다. 몇 분 안에 배포 가능하다. 빠른 혁신, 이런 게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 명확한 오너십이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니네가 완전 책임지고 다 해. 다 해라는 얘기가 뭐냐면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심지어는 콜도 받아. 에라 있으면 콜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책임 있죠. 근데 모노리스트는 큰 부분의 일부를 갖고 있으면 이거 전체를 내가 책임지도 못할 뿐더러 그죠? 내 문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많고 노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신규 개발을 빠르게 하게 하면 고객 만족도가 높다. 고객 만족도 중요하지만 개발자 만족도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운영자 만족도도 중요하거든요. 요즘엔 빠르게 배포하고 에러 나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맨날 그 개발자들이나 운영자들 요거들 먹을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서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플랫폼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 두 가지 한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컨선하는 내용들이에요. 중앙 집중적으로 컴피그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서비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너는 포트 몇 번 쓰고 통신은 뭘로 하고 노드 밸런싱 하는 거,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시큐리티, 그다음에 센츄얼 노드 뭐 이런 게 쭉 있거든요. 밑에가 쭉 이렇게 있어요.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프링 클라우드 영역이 있어요. 넷플릭스가 자기네가 그 서비스 개발할 때 자바하고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해가지고 그 기능들을 짰어요. 뭐 유레카라든지 리본이라든지 줄루라든지 뭐 이런 거 짰거든요.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자바로 짰잖아. 그러니까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를 전부 가져간 거야.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한 집단이 있어요. 지금 집단 중에. 근데 저는 이거 반대하는 게 뭐냐면 자바 온리예요. 랭귀지가. 아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폴리그라시였잖아요. 다중 언어 쓰는 거. 다중 DB 쓰는 거. 그걸 위반이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저쪽도 먹고 사는 게 있었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직 했으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MS에 성공하려면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려야 되고 오라클 버려야 된다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대가 지금 종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DBMS라 부르지 않고 데이터 스토어라고 불렀거든요. 5만 가지 데이터베이스 다 쓰라는 거예요. 자기를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쿠버네티스 관련된 부분이에요.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뭐 컴피그의 시크릿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쪽이 훨씬 더 오픈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쉽고. 그래서 이쪽을 주로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난 적어도 기존에 유산이 있으니 나는 스프링 클라우드 갈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다만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도 이 스프링 클라우드 영역을 MSA 또 표준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MS를 구현한 플랫폼 예시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스프링 쪽으로 주로 했는데 일단 클라이언트 사이드도 뭐 안드로이드가 접근을 하건 iOS가 접근을 하건 HTML도 HTML5로 만들건 뭐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건 리액터로 만들건 앵귤러 JS로 만들건 뷰로 만들건 뭐 만들 다 쓰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서비스 메시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쓰고 넷플릭스의 유레카라고 하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우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DNS 서버에다가 다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서비스를 보면 회원 서비스는 스프링 쓰고 몽고디비 썼네. 예. 몽고디비는 이제 그 노에스케일 중에서 이제 제가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인가 다큐멘트 DB인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다큐멘트 DB일 거예요. 제이손 이런 거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주문 서비스는 파이썬 장고로 개발했대요. 그다음에 뭐 배송 서비스는 노드.js로 개발했대요. 인증 서비스는 파이썬 플라스크로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웹 플랫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고 DB도 보면 여기는 마리아DB, 오라클, 여기는 몽고DB 다양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적합한. 그다음에 데이터 싱크는 뭐 네비뎀큐나 카프가 같은 메시지 오리엔티드. 텔레메트리는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추적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쪽.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CI/CD는 뭐 그 그래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바 쪽의 빌드 툴이고요. 젠킨스 파이프라인 하는 거. 그다음에 얘는 뭐
쿠버네티스 운영도 가능하고 도커 스와임 운영하고 메소스 운영도 가능하고 아니면 톰캡 내부의 컨테이너를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엄청나게 다양하게 사용하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MSA를 아키텍처 설계할 때 설계 방법론이 있습니다. DDD라고 도메인 드라이븐 디자인. 반대로 얘기하면 데이터 드라이븐 디자인, 트랜잭션 드라이브 디자인.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건 비즈니스 도메인을 얘기해요. 구매는 구매, 뭐 배송은 배송, 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할 때 도메인 전문가, 그러니까 업무 전문가하고 설계자하고 개발자들이 협업해갖고 도메인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모델 생성한 다음에 코드 구현한다. 그다음에 뭐 공통 언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통 언어 사용하지 않고 유비쿼투스 언어, 임의 언어 쓰라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분석할 때는 뭐 핵심 개념 이런 거, 그다음에 바운더리 콘텍스트 아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한 팀에서 개발이 가능한 완전히 독립된 어떤 그 개발 영역, 제한된 어떤 영역을 그 바운더리 콘텍스트라고 그러는데, 바운더리 콘텍스트는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품이라는 바운더리 콘텍스트가 있고 이게 MSA로 작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카탈로그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재고 쪽에서 이걸 확인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바운더리 콘텍스트라고 부르고, 최종적으로 이 바운더리 콘텍스트를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프롬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DDD 방법론에서는 데이터 트랜잭션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변하라. 기술 중심에서 문제 해결,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 해결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적절한 기술을 쓰라는 거고, 조직도 직능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초기에는 요게 지금 이 사선으로 가는 게 요게 지금 도메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고 기존에 쓰던 게 데이터 트랜잭셔널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도메인 DDD 방법으로 하게 되면 MSA 하게 되면 사람이 약간의 노력은 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골든 그로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노력이 덜 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방법론이 DDD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SA를 하기 위한 개발 문화 중에 필수 조건이 배포 자동화, 지속적인 배포예요. 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했는데 팀도 만들 때 아마존에서는 투피자 팀이라 해서 피자 두 판 가지고 뭐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피자가 지금 몇 개냐면 두 판이니까 그다음에 나눠진 게 8개로 나눠졌잖아요. 한 조각씩 먹으면 8명 정도가 MSA 한 팀이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그 MSD 개발한 도메인 콘텍스트, 아까 보면 바운더리 뭐 콘텍스트가 있었고 MSA 단위 정도, 그러니까 팀을 너무 크게 나누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빠르게 배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MSA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CI/CD형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거든요. CI라는 건 Continuous Integration.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스를 그냥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 빌드하고 뭐 테스트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요. 그다음 컨티뉴스 디플로이먼트 또는 딜리버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연결이, 그러니까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나는 배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모노리식 같은 경우 뭐 어플리케이션 커지면 빌드만 하는데도 한 5시간 걸려. 그럼 뭐 개발자들 날짜 잡아갖고 오늘 빌드 합시다. 그래서 빌드하고 5시간 동안 놀고 그다음에 배포 한번 하고, 그러니까 뭐 2주에 한 번 배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영향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전에 막 배포하기 위해서 우리 코드 바꿨는데 니네 이상 없나요? 뭐 내부 테스트하고. 근데 MSA는 자기가 딱 독립적인 그 모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로 그냥 빌드해서 배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시적인 배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뜻은 대부분 이제 그 지속적인 자동화나 시각화, 프로세스 단순화가 핵심이고, 여기에 사용한 툴들이 기트, 젠킨스, 도커 레지스트 같은 툴을 써요. 그 다음에 MS를 위한 조직 문화가 데브옵스 문화가 돼야 된다. 데브옵스. 데브라고 하는 건 개발이고, 옵스는 뭐예요?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데브라고 하는 개발자들이고, 오퍼레이션 기동한 시스템 엔지니어도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묶으라는 얘기예요. 개발자들이 오퍼레이션까지 하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개발을 하는데 어떤 걸 개발하냐면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아까 인프라스트럭처 애드 코드라 그래갖고 아까 야멜 파일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 정도 하라는 얘기지 실제로 무슨 파이썬이나 자바 갖고 개발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개발자가 오퍼레이션까지 한다는 거를 데브옵스 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을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품질로 빠르게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직능 조직 중심에서 직무 조직으로 바꿔라. 직능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 담당, 나는 백엔드 개발 담당, 나는 DB 개발 담당, 스토어드 프로시저 같은 거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컴퓨팅 전문가, 나는 스토리지 전문가, 나는 네트워크 전문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직능인데 그거 하지 말고 직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로 이 사람들을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MS 팀은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콜 대응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각 조직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을 통합하고 각종 자동화 도구. 그렇다고 그러니까 데브옵스라는 게 각종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는 건 아니에요. 이 데브옵스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뭐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형상 관리하는 기트, 그다음에 이벤트 처리나 아니면 그 문제 생긴 거 서로 공유하는 지라, 그다음에 개발자들끼리 서로 이제 그 정보 공유하거나 쉐어하기 위한 컴플런스 이런 거 쓰고 도커 나왔네요, 그죠? 앤스블, 쿠버네트 나왔고 뭐 나왔고 젠킨스 나오고 뭐 메이븐 통해서 자바 빌드하고 이런 툴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되 이거 자체는 데브옵스는 아니에요. 문화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 쪽에는 사실상 풀스택 디벨로퍼를 필요로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처럼 프론트엔드, 백엔드, DB 나누지 말고 한 사람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 엔지니어들도 풀 시스템 엔지니어를 필요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나는 컴퓨팅 전문가, 나는 네트워킹 전문가, 나는 스토리지 전문가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 묶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해요, 그게. 쿠버네티스 같은 거 쓰면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요즘 심지어는 하드도 보면 밑에 HDFS라는 게 원래 분산 스토리지 영역이잖아요. 그 위에 DB 엔진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지, 그러니까 DB 담당하는 빅데이터 담당하는 사람이 이미 DB 뭐 스토리지야 뭐까지 DB까지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전문가는 뭐 어떤 전문가를 필요하냐면 이런 전문가를 필요해요. 나는 한쪽에만 나는 스토리지라고 맨날 스토리지만 하고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한다.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만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에요. 도태될 사람들이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CI/CD 데브 네 그런 사람 있나요? 있어요. 아니 있어요. 꽤 있어요. 풀스택 디벨로퍼라고 이런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러셨어요? 옛날 언제? 대단하십니다. 2000년도에 저런 분들 2000년 초반이야. 지금 2020년인데 그때 SC 네. 최고. DB 업무 시스템 서버부터 DB 최고. 오 최고. 근데 왜 버리셨어? 자, 그래서 이 데브옵스라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단순히 툴 도입에 끝나지 않고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API 퍼스트 이건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 코드 리뷰 자주 하라는 거죠. 서로 각 팀한테 내 짠 거는 내 거의 리소스니까 나만 알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통합 SCM 그러니까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하는 기트 같은 게 전부 다 올려가지고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고 빌드나 디플로이 같은 툴 이용해 가지고도 각자 빌드하지 말고 자기 노트북에서 빌드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빌드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 뭐가 많냐면 그 외부 아웃소싱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계속 이쪽에 통합 SCM이나 빌드 디플로이 툴한테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코드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들 커맨드 치고 웹 UI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해라. 아까 야멜이나 제이선으로 컨피그레이션 마구 바꾸는 그런 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맨날 그냥 치고 있지 말고 워크플로우나 파이프라인 툴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하는 작업들을 기록도 하고 자동화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데브옵스라는 게 뭐냐면 개발 조직하고 옵스 조직을 묶으라는 거죠. 조직 자체를 묶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직능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그래서 주요 툴로는 뭐 기트, 젠킨스, 도커, 레지스트리, 쿠버네티스, 서비스 메시로 구현을 하라 뭐 그런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마존의 CTO인 뭐 베르너 보게스라는 사람이 You run it, you build it. 그러니까 네가 돌릴 거는 네가 직접 빌드하고 네가 운영까지 다 해. 대충 감이 오시죠? 예. 개발도 하고 배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 커스터머한테 문제 있으면 콜도 받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속한 배포를 위해서는 대부분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하게 되면 기트나 기트랩이나 기트허브에다가 항상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SSM이라고 했는데 이런 데 소스 코드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CI/CD 도구 파이프라인 만드는 젠킨스라든지 러너라든지 뭐 이런 것이 파이프라인으로 짜가지고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내가 커맨드로 하나 둘셋넷 한 땀 없던 치던 명령을 그냥 묶어갖고 동시에 폭 기동시키고 자동화하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도 이미지 레이스에다 전부 다 올리라.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그 이미지 레이스를 기반해서 JVM이나 도커나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12개의 주요 요소가 있거든요. 12 팩터라고 그러는데 히로쿠 클라우드라는 게 있대요. 일본 클라우드는 아니에요. 거기에 창시자가 정립한 건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유용한 것을 모아서 정리한 거래요. 탄력적이고 탄력적인 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식성 너무 어려워. 이식성은 쉽네. 그러니까 이거를 리눅스도 여러 리눅스에 동시 이식이 가능한 거.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에 윈도우도 이식 가능한 거. 이렇게 들어가 되잖아요. 뭘 통해서? 컨테이너 통해서. 배포도 빨리 하고. 탄력적이라는 건 확장, 축소 뭐 이런 게 용이하다는 뜻이거든요. 핵심 사상으로는 선언적 프로그램을 한다. 선언적의 반대는 절차적인데 여러분 프로그램 개발자들 아니면 잘 모르실 건데 어떤 함수나 클래스 위에 at 해가지고 뭐라 막 적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선언적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로 더 많이 하라. 운영체제 구애받지 않고 투명한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실행 환경, 요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퍼블릭 프라이빗 영동화나 하이브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식성을 극대화하고 뭐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개발과 운영의 간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배포 애자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직적 수평적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뭐냐? 도커 컨테이너하고 쿠버네티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짰단 말이에요. 근데 주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는 속 안에 어떤 서비스도 들었고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 짝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REST API가 장착이 됩니다. REST 의미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장착이 돼 있어서 내가 바로 나의 기능을 외부로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 사이드카라는 잠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여기 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파드가 뭐냐면 예전에 도커가 올라가 있는 서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IP가 할당이 돼요. 이렇게 가보면 누르면 얘 어딘가에 IP가 있어요. 어딘가에 IP가 어디 계시죠? 이렇게 IP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속 안에 컨테이너를 갖고 있대. 컨테이너 갖고 있는데 아까 얘가 보야지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가 프랑스 쪽에 들어오는 보야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얘가 떴거든요 지금. 근데 컨테이너 스라고 돼 있죠. 스. 그러니까 하나의 파드에는 여러 개 컨테이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도커 같은 거 올리면 한 서버에 여러 개 파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이스티오 프락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사이드카인데 이게 들었고요. 뭐가 더 들었어. 저거 두 개는 들었네. 하여튼 뭐 두 개는 들었대요. 그래서 서비스하고 파드하고는 어떻게 들리세요? 예. 따로 사실은 아까 제가 한꺼번에 배포하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아니고 분리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쿠버네스를 엄청 강의를 하게 되면 아시게 되는데 서비스는 사실 L4 스위치 로드 밸런서에 가깝습니다. 근데 걔를 통해야지만 외부에 공개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 내부 오프레스 직무 하나를 파드 하나로 구성하는 게 보통 맞는 거예요.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커 하나로 만드는 데가. 직무 하나가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수관에는 파드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상관없어. 내부 파드는 여러 개 있어 상관없고. 근데 파드 소관에 또 컨테이너도 아까 여러 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래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은 서비스하고 여기 파드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코드에 서비스는 그 직무 서비스가 아니고 직무 서비스일 수도 있겠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디플로이 할 때 이게 디플로이먼트가 배포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속안에 뭐가 들었냐면 파드가 들었고 컨테이너가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연결을 시켜요. 이 레이블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쿠버네스 자체도 사실 분리는 돼 있거든요. 얘는 서비스. 예, 그렇죠. 서비스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뭐 이거하고 그 쿠버네스 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가 사이드카 얘기하다 말았어요. 예, 그래서 사이드카라고 하는 게 이 파드나 컨테이너를 모니터링하면서 또 하나의 뭔가 집어넣은 기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는 사이드카, 어디는 프락시, 누구는 에이전트, 누구는 애드인, 누구는 인서트, 뭐지 마음대로 다 불러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가 제대로 잘 돌고 있는지. 우리가 옛날에 서버에 도커가 돌고 있을 때 그 서버 머신 자체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대부분 애드온으로 속안에 파드 속안에 컨테이너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컨테이너가. 짠 거예요? 아니면 어느 툴이에요? 컨테이너예요. 프로그램. 컨테이너라니까. 그러니까 짜서 넣어야 되는 넣어야 아니 짜서 넣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통은 어떤 관리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푸시해서 넣어줘요. 하나의 파드에 내가 원래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는 서비스하고 앱이 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가 그거 외에 관리하는 놈들 대부분 그 안에 또 이렇게 넣어줘요. 그런 거 보통 툴들이 대부분 해. 툴도 쓴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그라파나하고 이거 서버 모니터링 할 때 그 에이전트들 깔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사이드카라고 해요. 도커로 들어간다. 네,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가 뭐냐라고 하는 것 중에 이거 개념을 딱 갖고 계시면 돼요. 컨테이너는 임뮤터블한 이미지다. 그러니까 임뮤터블하는 게 불변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보다는 남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어느 곳에 가서든지 실행될 수 있는 뭔가를 전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보지 말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하나 돌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요? 먼저 운영치즈 필요하죠. 예? 그다음 프롬 돌려야죠. 근데 프롬 돌 때 그냥 도나? 걔 환경 변수 줘야지. 그다음에 뭐야? 컴피그 만들어 갖고 줘야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혼자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이거 명령 쳐서 인터프리트를 기동할 건지 아니면 서비스로 돌릴 건지 뭐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거예요. 일단은 OS 베이스, OS를 공유하는데 OS 베이스, OS를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커맨드들이란 이런 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바이너리 이미지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스크립트 형식이야. 파이썬 스크립트야. 그럼 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터프리터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환경 변수 갖고 있어야 되고요. 컴피그 갖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시크릿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가지고 로그인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저가 기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 유저의 시크릿을 이어받아서 단어와 통신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컨테이너가 혼자 돌면서 유저가 로그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컨테이너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자체 패스워드, 내가 재접근하려면 어떤 패스워드 갖고 있어야 되네. 그걸 시크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억세스키라고 부르거든요. 즉 어플리케이션이 스스로 남하고 통신할 때 인증해야 되는 어떤 키. 그걸 갖다가 시크릿 억세스키. 이게 컨테이너예요. 그 억세스키 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누가 넣어주거나 아니면 개발자끼리 서로 맞추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얘기하면 아량들이 없는데 아량들 빠져 죽었어. 그러면 뭘로 깔거나 주어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게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통신하게 사용하는 어떤 보안 키를
시크릿이야 불러. 그러니까 유저가 기동시키지 않잖아요. A라는 유저가 기동하지. 예,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컨테이너가 뭐냐면 이거 딱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 그건 아니야. 이게 임뮤터블한 이미지라고 혼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OS 베이스 라이브러리, 앱, 인터프리터, 환경 변수, 컴피그, 시크릿 다 갖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썼냐? 공사,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 뭐 버전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것만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죠. 이게 뭘또 패치를 하고 모르겠어요. SRP는 도커로 줄여요. 코모네스 통해 줄여요. 자기 혼자 속안에 웹 서버가 있어요. 사실 REST API는 자기 스스로가 웹 서버가 있어갖고 웹 URL을 웹에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커로 아니요. 그럼 뭐로 줄여요? REST API는 이 속안에 API 게이트웨이가 있어. 내가 뒷반이나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뒤에 다 설명이 되는데 REST API는 이 컨테이너 수로 아까 이 서비스나 자기 수행하는 앱 부분 외에도 웹 서버가 하나 또 들어가 있어. 작은 웹 서버가. 그래갖고 내가 얘를 접근하기 위한 URL을 외부에 공개하는 걸 REST API라고. 그러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도커 단위로까지 자기 파드 단위, 도커의 파드 단위, 파드 단위죠. 파드 단위. 단위로 API 게이트웨이. 예. 아니면 그 컨테이너 자스로가 대부분 웹 서버가 컨테이너 하나가 웹 서버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웹서버를 따로 올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스프링이다 그러면 스프링 속안에 보면 톰캣이 있는데 톰캣 자체가 웹서버를 내장하고 있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웹서버 웹 프레임워크 개발해서 장고 있었거든. 장고. 근데 요즘 플라스크라고 해서 프롬 자체에 아예 웹서버가 내장이 돼 있고 거기 URL이 있게 있어요. 그럼 이 URL 돌아라 그런 게 REST API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대체 어디에 담아야 되냐? VM에다 담을 거니? JVM에다 담을 거니? 도커 컨테이너에다 담을 거니? 아니면 통캣 컨테이너에다 담을 거니?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파스, 펑션 에이저 서비스라고 AWS 남다 같은 게 여기다 담을 거예요? 어디다 담을 거예요?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는 저쪽 마지막 쓰라고 그러거든요. 야, 니네 뭐 컨테이너 신경 쓰지 않아? 쿠버네티스 신경 쓰지 마. 그냥 펑션만 돌고, 예? 그다음에 돌 때만 돈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무한 확장도 돼. 근데 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독립성이 저해가 돼요. 그다음에 톰캣이나 뭐 자바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자바만 써야 되는 거예요? 폴리글에서 유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커 컨테이너를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의 그 MSA 모듈을 한번 예를 든 거예요.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쪽에 여기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프레젠테이션 분야라고 웹하고 통신할 수 있는 CLI나 웹이나 API 쪽을 얘가 이제 커버를 하고요. 하나의 큰 비즈니스 도메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치면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요. 이 어떤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일라스트서치도 필요하고 JPA라고 하는 DB 억세스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레비뎀큐, 레디스를 지가 다 갖고 있는 거지. 하나의 MSA 아키텍처에.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 외부로 서비스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카운트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갖고 있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기가 빌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까지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쪽에 자바 쪽에 모듈 얘예요. 그러니까 얘도 혼자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어. 그게 핵심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컨테이너가 뭐니 그러면 요거 나 혼자 동생할 때 OS 베이스 라이브러리, 앱빈, 환경 변수, 컴피그, 시크릿까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어디 곳에 가서나 나 혼자 돌면 돼. 근데 사용자가 환경 변수 지정해주고 컴피그 지정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보면 전통적인 어떤 서비스 수행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예. 옛날에 우리가 서비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라우터, L3 라우터가 있어 그 인터넷 붙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파이어월이 있어야죠. 백번 스위치 있어야죠. 그다음에 서버 서비스 하는 쪽에 가면은 L4나 L7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서버를 쭉 있고 스토리지 시스템 있었고 막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들은 VLAN으로 쪼개져 있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요소들을 쿠버네티스는 소프트웨어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파이어월이다 그러면 CNI라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라우터, 파이어월 이런 거 다 제공하고 여기 VLAN 이런 거 다 제공하고요. 사실은 VLAN을 좀 논리적으로 더 포함한 거를 얘는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터넌트라는 컨셉 아세요? 클라우드 할 때 터넌트. 터넌트가 뭡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터넌트. 부서가 기업이나 뭐 그렇죠. 나머지 클러스터죠. 예, 그거는 너무나 그런 거고, 원래 클라우드의 터넌트라는 컨셉은 우리가 예전에 뭔가 분리되어 있다는 컨셉이 뭐였죠? 네트워크는 VLAN을 분리됐다는 얘기고, 스토리지 시스템은 있는데 그 뭐더라? 뭐 스토리도 이렇게 이 스토리 시스템을 이렇게 HBA가 이렇게 억세스할 때 호스트워서 아드 업데이트 할 때 뭐가 이렇게 분리되는 뭐 컨셉이 있어. 내 기억이 안 나네. 넌 좋아. 기억 안 나? 근데 중요한 게 아니고 터넌트라는 컨셉이 뭐냐면 그 클라우드가 원래 자원들 전부 공유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만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분화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의 집합을 터넌트라고 불러. 근데 쿠버네티스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요.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는 단순히 네트워크가 분리된 게 아니야. 스토리도 일부, 그 다음에 컨테이너도 일부 갖고 있는 거를 네임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버 역할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거든요. 이것도 표준화돼서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서 꼭 도커 컨테이너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컨테이너도 얼마든지 쿠버네티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보면 뭐 빌트인 스토리지도 있지만 CSI라고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스토리지들을 아무 스토리지에는 붙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추천하는 건 분산명령 스토리지만 그래서 볼륨이니 뭐 퍼시스턴트 볼륨이니 퍼시스턴트 볼륨 크레임 뭐 스토리지 클래스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지를 서비스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4, L7 스위치 있잖아요. 이 L4 스위치가 바로 뭐냐면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L7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 우리 L7 스위치라고 콘텐트 스위칭, URL 로드 밸런싱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인그레스라고 불러요. 인그레스. 여기 보시면 뭔지 모르지만 대충 파드는인지 좀 알 것 같아. 아까 뭐라고 했어? 디플로이먼트 좀 했죠? 그 다음에 걔가 레플리카로 복제한다고 했죠? 이 서비스 있잖아요. 이 서비스. 요게 바로 L4 스위치예요. 근데 단순히 L4 스위치만은 아니고 얘가 뭐 역할을 하냐면 L4 스위치 역할 일단 합니다. 얘가 파드를 물거든요. 파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동시에 물어가지고 한두 개 죽어나가도 문제 없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다음에 도메인 네임 서버에 등록을 해요. 이게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등록하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포트 톨러런스 이런 거 하는 거지. L4 스위치 하던 일. 위에 인그레스라고 있잖아요. 인그레스. 인그레스가 뭐냐면 L7 스위치예요. L7 스위치.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물리적인 네트워크 안 한 사람들은 인그레스지. 엄청 어려워요. 인그레스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거 이런 거예요. 야, 루트로 들어오면 어느 서비스로 가고 슬래시 페이먼트로 가면 어디로 가고 슬래시 엔진엑스 템포 가면 어디로 가고 이런 거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인그레스고 예전에 이게 L7 스위치고 이게 사실 API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우터 테이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콘텐트 레벨의 라우트 테이블 또 라우트 테이블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테이블은 레이어 2지. 레이어 3. 레이어 3도 있고 그거 할 얘기 많은데 얘는 L7 레이어. 그러니까 옛날에 콘텐트 베이스 스위치라고 불렀고요. 그냥 L7 스위치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인그레스예요. 인그레스. 이 인그레스고 이 인그레스가 나중에 API 게이트웨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요거 있어요. 요거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12시인데 식사하시면 이따가 1시에 오시면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12시까지만 아니요 12시 30분까지 해야 돼. 다 끝내야지. 요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루트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루트로. 그랬더니 여기 뭐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페이 히어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URL이. 그랬더니 페이먼트 페이지로 간 거지. 요거를 전부 이렇게 얼마든지 카피 떠가지고 딴 데 가서 그냥 이렇게 기동하면
이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서비스는 L4 스위치이고 인그레스는 뭐라고? L7 스위치. 이게 뭐고? API 게이트웨이고. 좀 이따 말하는 API 게이트웨이고. 그러니까 실제하고 이거하고 여러분하고 연결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 예를 들면 예전에 외부에서 니네 어떤 서비스 하고 있는지 알라 그러면 뭐를 했죠? DNS 쿼리를 했죠, 대부분. 그죠? 예. 거기 www에 뭐 하면 뭐 나와라. 이게 서비스 디스커버리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DNS 서비스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 대신 코어 DNS라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서비스들이 올라가잖아. 그럼 거기에 자기의 IP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등록을 해요. DNS 서비스가 있는데 코어 DNS라고. IP하고 도메인 나오는데 그죠. 예, 그건데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불리냐면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비스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코어 DNS라고 여기 떠 있잖아요. 코어 DNS 파드예요. 얘가 DNS 서버가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서비스가 하나 뜨면 동적 어드레스 서비스가 하나 떴어요. 그러면은 얘가 동적 어드레스가 아니라 하여튼 공인 IP도 자동으로 할당받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거 할당받거든요. 리브에 자기 사설 IP도 있거든요. 이런 거 등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웹에서 쓰고 리브끼리 통신도 하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어디다? DNS 서버에다 등록을 해요. 그걸 우리 코어 DNS라고 부르고 그게 있다. 제가 갑자기 급해졌었는데 30분까지 딱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또 나가시고 막 그러니까 바빠졌어. 그 다음에 이게 액티브 디렉토리 있잖아요. 액티브 디렉토리. 예전에 인증했었잖아요. 인증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걔 대신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뭐 시크릿 가지고 있고요. 롤 있고요. 롤 바인딩. 롤 베이스 뭐 알백이라고 해서 롤 베이스 뭐 뭐지 그게? 어설라이제이션 컨트롤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쿠버네티스 가면 이쪽에 시크릿이 있어요. 시크릿이라는 게 그냥 그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그 서티피케이션 이런 거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 롤이 있고 롤 바인딩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특정한 오브젝트, 특정한 어떤 네임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가지고 있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쿠버네티스만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거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하나만 알면 시스템 매니저도 쿠버네티스 하나만 알면 스토리지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컴퓨팅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쓰시라.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우리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라라고 부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 가능한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컴퓨팅, 스토리지, SDN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한꺼번에 제공한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MSA가 있거든요. 이 MS들이 외부하고 통신을 해야 되잖아. 통신을 할 때 뭔가 통일된 통신 패턴은 필요해요. 근데 통일될 필요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기능을 외부로 공개해야 되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REST API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리프리젠테이셔널 스테이터스 트랜스퍼니까 나의 모든 기능을 외부에 보여주겠다, 나의 상태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대부분 보면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HTTP라는 방식의 커맨드, 그러니까 get, post, put, delete 요거를 하려면 이 서버는 적어도 웹 서버이기는 해야 되네. API 게이트웨이는 웹 서버예요. 엔진엑스 서버 이런 것도 제일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웹 서버이고 이놈이 내부에 있는 서비스나 서버하고 통신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JSON 데이터 타입으로 준대. 그래서 HTTP의 REST API는요. 일단은 HTTP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상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완배적이래요. 셀프 컨테인드. 그래서 원래 네스트 외에도 통신하는 방법 많이 있어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통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켓 위에 뭐 통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EJB, 뭐 SOAP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XML로 보내기도 하고 뭐 바이너리로 보내기도 하고 gRPC 이런 것도 바이너리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건데 2000년도에 뭐 로이 필링이라는 박사가 소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HTTPF 명세를 라이팅하는 사람인데 라이터라는 거죠.
원격 자원과 엔티티를 다루는데 초점이 있고 동사 대신 명사 쓰고 네스트는 기술 표준이 아닌 아키텍처 제약 사항이고 상태가 없고 세션 유지 않고 요청이 자기가 안 밀리기 때문에 서비스도 수평적으로 쉽게 활성화할 수 있다. 그래서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럼 코드에 넣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여기 보면 지금 파이썬 플라스크거든요. 플라스크. 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API 라우트 해갖고 가로 열고 슬래시 헬로우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나는 80번 퍼트로 러닝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얘를 갖다가 슬래시 헬로우로 이렇게 그러니까 000이니까 이미 IP예요. 이미 IP로 해서 슬래시 헬로우 들어가면 나중에 헬로우 월드라는 키 밸류를 자바 형태로 리턴하거든요. 예, REST AP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컨테이너, 그러니까 대부분 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코드의 컨테이너에 웹서버들 대부분 요즘 내장하는 편이에요. 조그만 웹서버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웹서버 따로 없이 내가 그냥 웹서버면서 동시에 프롬까지 개발을 코드를 집어넣어서 막 지가 러닝을 해. 그때 REST API를 제공한다. 그냥 웹서버라고 하지 왜 웹서버는요, HTML만 리턴하잖아요. 얘는 나의 기능을 JSON으로 리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PI 게이트가 나왔어요. API 게이트가 뭐냐라고 하면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막 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네들끼리도 다 REST API에 있어서 자기네끼리는 REST API를 호출하면 돼. 그러니까 내 웹 클라이언트가 다른 웹서버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URL로 접근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돼. 근데 이게 외부로 통신할 때 외부 사람들이 그 내부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나, 내가 갖고 있는 API에 뭘 하라고 하는 걸 명세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개할 필요도 있고, 외부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뭘로? 하나의 통로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API 게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웹서버야. 엔진엑스 같은 웹서버고, 우리는 뭐라고요? 쿠버네티스는? 응? 뭔지 모르지만 아까 뭐였지? 줄루. 너무 어려웠고. 콩. 엔진엑스, 이스티오 게이트웨이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인그레스. 이게 또 없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스티오 게이트웨이, 이스티오 쪽에 가면은 여기 또 인그레스가 없네. 스티오는 서비스 메시아 예, 그것도 또 얘기하는데 서비스 메시는 대부분 API 게이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중복이 또 돼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엔진엑스 인그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인그레스가 뭐였죠? S7 스위치라고 그랬잖아. 콘텐트 베이스 스위칭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API 서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경로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이제 여기에 뭐 URL이 나가면 그쪽 URL에 마이크로소프트가 REST API로 그 URL에 서비스를 하는 거지. 자기 내부에 뭐가 있어갖고 조그만 웹서버가 돌아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그레스 얘가 다 왔다. 그렇습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럼 얘가 받아서 스티한테 던지고 스티가 찾아가.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통로는 얘예요. 이게 와프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는 내 스스로 웹서버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기능들을 뭘로? URL로 서비스해. 그게 뭐라고? REST API. 근데 주로 보내주는 정보는 JSON으로 보내주는 야멜로 보내주지 HTML 보내지는 않아. HTML 파싱하려면 시간 엄청 파싱이라는 게 개발자 파싱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보내는데 또 바이너리 보낼 수도 있어. gRPC라고 해갖고 근데 그렇게 됐어. 이런 게 엄청 많아. 이걸 묶어주는 게 누구? API 게이트웨이. 근데 사실 얘도 뭐고? 웹서버고. 우리는 쿠버네티스 이걸 뭐라고 그러고 인그레스라고 부르는 거고. 또는 이스티오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유명한 API 게이트웨이가 인그레스, 그러니까 엔진엑스, 콩, 그다음에 뭐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웹서버들이야. 이제 대충 이해가세요? 그럼 내부 MSA가 지네는 아까 자기 스스로가 REST API 있고 웹서버 있잖아. 그럼 내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접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외부용이죠, 외부용. 내부끼리도 정보를 하나.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지? 서비스 디스커버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DNS 서버 얘기하면서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 다이나미로 다 API 이런 걸 등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뭔가 필요해요. 내부에서는 인그레스 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게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종류 되게 많아요. 종류 되게 많아요. 이게 기능도 사실 되게 많아요. 라우팅해요. 이 라우팅은 콘텐트 라우팅, URL 로드 밸런싱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함 허용도 해요. 얘 자체도 그러니까 서비스 여러 개 물고 있어서, 사실 얘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직접 물지는 않아.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인그레스가 L7 스위치고 얘가 API 게이트웨이거든요. 얘가 서비스를 물어요. 그다음에 그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누굴 뭐냐면 파드를 물어요. 파드를. 이 파드는 여기에 웹 서버 들었고 여기에 REST API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또 그 단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필터링 같은 거 해요. API 변환도 해요. 클라이언트 아답터 API, 클라이언트 아답터 역할을 해요. API나 서비스 프라이스 같은 것도 하고 크로스 서비스 컨선이라고 그래갖고 복잡한 거 있어요. 웹 서버 개발할 때 내가 저쪽 웹 서버 가면 도메인 이름이 틀 경우 뭐 컨텐츠 일부 안 주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크로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안 인증 인가 뭐 그다음에 일정량 이상의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네임 리밋도 하고 매터링 거기서 왔다 가는 트래픽에 대한 모든 종류를 통계적으로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요청 포인트 단일화. 그래서 또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할 때 써요. 그러니까 모노리틱을 MS로 전환할 때 API 게이트웨이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죽이고 이쪽으로 다 가는 마이그레이션에서 API를 쓰거든요. 주요 툴은 엔진엑스 인그레스, 콩 인그레스, 이스트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웹서버예요. 다 웹서버. 우리는 뭐고? 인그레스고. 우리는 인그레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MS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파들이 엄청 많아 막. 한 줄도 아니야. 막 이게 더 가면 뭐 디폴트 같은 데 가면 너무 많아. 전체 볼까요? 전체? 몇 개 지금 데모부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보면 파드들도 뭐 디플로이먼트가 한 4개 있고 잡 있고 파드 페이지도 여러 개 있고 막 레플리카 있고 막 되게 많아요. 무슨 관리야? 이 관리가 이렇게 관리의 부담이 있죠, 얘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라고? 서비스 메시. 뭔가 새로 만들면 용어를 새로 만들라고 이게 뭔 말하는 건지 도대체. 응? 그러니까 실제 프로덕트는 이제 서비스 메시도 오른쪽에 보면 제품이 되게 많아요. 뭐 링크드이라는 것도 있고 모델 많은데 주로 이제 쿠버네티스 쪽은 이스티오라는 걸 써요. 이스티오. 그다음에 화면에 피처라에서 키알리라고 하는 거 DRE를 쓰는데 옛날로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네트워킹. APM하고는 조금 달라요. APM은 수동적으로 모니터링만 하는데 얘는 뭔가 컨트롤러가 있어갖고 걔한테 뭔가 컴피그를 바꿀 수도 있고 제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APM은 좀 틀려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네트워킹이 요거를 SDN이라고 불러요.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킹.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네트워킹이라는 뜻이죠.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게 이스티오인데 컨트롤 플랜이 있고 데이터 플랜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 플랜은 각각의 그 우리 저기 파드 있잖아요. 파드에다 프락시를 집어넣어요. 이스티오 프락시라는 걸 집어넣어. 아까 프락시 에이전트 뭐 인터셉터 뭐 얘기했잖아. 그래갖고 원래는 웹에서 얘 서비스 통신할 때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 프락시를 통해서 들락나닥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프락시와 프락시 간에 뭘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일단은 다이나믹 서비스 디스커버리. 이 서비스가 어떤 프로토콜 쓰고 포트 넘버 몇 번 열려 있는지 이런 서비스 디스커버리 하고 로드 밸런싱 하고 TLS 터미네이션도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 통신하기 위해서 뮤추얼 TLS 통신하거든요. 암호화 통신하거든요. 그다음에 HTTP2나 gRPC에 대한 프락시. gRPC라는 게 뭐냐면 그 바이너리 형태로 그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서킷 브레이커.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 주식할 때 서킷 브레이커 건다. 그게 뭐예요? 서킷 끊어버려요, 잠시. 그러니까 우리 이 서킷 브레이커는 뭐냐면 우리 이 서비스는 초당 뭐 100개 그 리스판스만 할 수 있는데
이게 100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90개 정도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0개다 그러면 100개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안 해. 그러면 일부 100개는 서비스 계속하고 일부는 에러가 계속 떨어지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MS가 몇 개? 여러 개 복제돼 있잖아. 지금. 복제돼 있죠. 이쪽 실패하면 딴 데 가겠지. 그럼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래요. 헬스 체크해요. 그다음에 롤아웃 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롤아웃이 배포한다는 뜻인데 배포할 때 퍼센트 베이스의 트래픽 스플리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었거든. 버전 2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 근데 얘도 자동으로 도는지 알려면 서비스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90% 트래픽은 이쪽으로 보내고 10%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뭐 하면 이상이 없으면 100%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이런 퍼센트 기반의 트래픽 스플리팅이 가능해요. 폴트 인젝션. 그러니까 미리 폴트를 인젝션 해갖고 이게 어떤 단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거 해요. 예, 그런 거 해요. 그래갖고 얘가 하는 게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티피케이션 매니지먼트, 컴퓨테이션 매니지먼트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도저히 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봐서는 뭐죠? 디플로이먼트가 레플리카를 만들고 그게 서비스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인그레스를 통해서 이 뭐 연결된다 어쩌고 너무 찾기 어려워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이게 아니네. 키알리 키알리가 저 솔루션 이름인가? 이건 키알리는 그 이스티오라고 하는 전체 프로덕트가 있는데 핵심이 세 가지예요. 이스티오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 이스티오 시스템, 화면에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키알리.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 독립 프로덕트가 여러 개 한꺼번에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얘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거지. 이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디스커버리 한 거예요. 예. 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미 파드가 있잖아요. 파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속 안에 원래 파드에는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또 이게 엔진엑스 웹 데모 컨테이너가 입체 컨테이너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스티오 프락시라고 하는 프락시를 넣어줬어. 에이전트 프락시, 사이드카, 인터셉터 아까 막 뭔 얘기 했었잖아요. 이걸 넣어준 거야 자동적으로. 그래서 얘를 통해서 원래는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들어가려면 얘를 통해서 트래픽이 일로 전달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커피도 바꾸고 이 두 개끼리 얘가 아까 억세스 키를 가지고 있어 암호화 통신 해야 되는데 억세스 키 없어. 그러면 얘가 아예 억세스 키를 넣어주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만 봐도 이 볼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뭐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얘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들어와 가지고 컨트롤이라고 하는 요게 서비스거든요. 여기 세모 서비스가 컨트롤이라고 하는 뭐 파드. 이게 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파드거든요. 파드로 도운 거야. 그런데 이놈이 다시 트래블, 대기, 보야지로 간대.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트래블은 영국 사람들, 잉글리시 하는 사람들 들어오는 거, 폴주기가 아니라 스페니시 들어오는 사람들, 프렌치 들어오는 사람들을 각지 다른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렇게 가면 또 여기에 또 엄청 많이 연결이 돼 있어. 아이고야. 이 파드가 서비스를 내부에서 호출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REST API로 지금 서로 이제 내가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호출한 다음에 또 트래블이라고 하는 거 들어왔다가 또 밑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그 카 렌탈, 그다음 비행기표, 호텔 레저베이션, 인슈어런스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최종적으로는 MySQL DB에다가 뭐 저장하고 이랬네요. 디스카운트율 계산하고 그랬네요. 예. 저런 서비스 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돈 주고 패키지를 사는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 안 지고 싶은 거지. 문제 못 빼는 사스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 좀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제 접어갈 때가 됐다고 봐요. 미안하지만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매달 돈이 나가잖아.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이 로컬에다 서버 몇 대 마련해갖고 코어넷에서 깔아. 일단 어플리케이션 개발해. 게다가 이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 부족하잖아. 그러면 이제 IDC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베어메탈 서비스 하는, 물론 클라우드 지금 하고 있지만 베어메탈 서비스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게 늘어날 거예요. 글로 쿠버네스가 확장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가 있을 거니까. 저는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리는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중요한 기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기는 힘들지만은 사라질 날도 오고 있다. 이 세상은 끝없이 변화한다. 정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그러면서 거기 에이펙스로 하면 되잖아. 에이펙스로. 자, 마지막. 자, 그래서 서비스 메시가 뭔지 알겠죠? 네. 예? 그냥 뭐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네트워킹이야. 이제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스티오고, 근데 이스티오는 뭐까지 제공하냐면 그 API 게이트웨이까지 제공해. 그게 이스티오 게이트웨이야. 그다음 TRD라고 하는 화면에다가 이쁘게 보여주는 그 비주얼 툴도 있어.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관계, 그러니까 컨테이너 관계들을 우리가 좀 쉽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네트워킹이다. 그게 SDN이다. 스티오는 내부 MS에 연결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 걔가 없어도 우리 내부에는 그 코어 DNS라는 게 있어요. 걔 검색하면 되긴 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DNS 검색해 봤어요? NS 룩업 해가지고 그래갖고 파악할 수 있어? 힘들잖아. 자, 마지막 하나는 그래서 이게 외부로 공개를 해야 되거나 그렇게 되게 많고 또 MS가 많이 되면 서로 누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큐먼트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스웨거. 그다음 프로그램 짤 때 아예 코드에다가 API 게이트웨이 명세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스웨거가 그 프로그램 읽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다큐먼트를 만들어줘. 풋뉴, 뭐 get 이런 거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도 해. 그거 뭐 저희나 실제로 빠뜨리는 걔는 아니 여기 그렇죠. 명세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고 요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도 가능하고 우리 테스트하는 툴이 뭐였지? URL 테스트하는 거 로켓 같이 모양 생긴 놈 있었잖아요. 포스트맨 걔 역할도 얘가 해.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다큐먼트화 해갖고 HTML 제너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그걸 웹서비스에다 올리기만 하면 쫙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그런 거예요? 코드는 아니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프로그램 아까 보면 제가 잠깐 요거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요거 플라스크에 보면 요거 API 라우트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읽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API의 URL을 만들어줘. 인스타 올릴 때 시스템을 가는 그렇죠. 예.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거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아까도 봤지만은 예전에 코드 퍼스트였거든요. 코드 먼저 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는 코드 구현하고 이거 나중에 API 문서 작성하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지 말고 비즈니스 요구사항 있으면 먼저 API 문서 작성한 후에 코드 구현해라. 분위기 바꿔라는 얘기. 분위기 바꿔라. 네, 그래서 이게 API 퍼스트. 아까 그 문화 바꾸는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아까 롤링 업그레이드 봤죠? 이거 보여주려는데 이거 시간이 또 많이 걸려갖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봤어요, 여러분. 200페이지인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